안녕하세요. 심리 직정 및 평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많은 양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늘 이 점에 있어서는 이론도 알아야 되고 어떤 혹시 계산법이 나와야 되면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이 검사의 특성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속 우리가 기술 통계라든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부분을 했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심리검사에서 평가자료의 통합 및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보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가의 내용에는 자아의 기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아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현실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적 사상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내적 상태에 대한 숙고적 자각 혹은 내적 현실에 대한 정확성 또는 왜곡을 인식하는 정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다. 늘 우리가 자아 기능에서 현실을 얼마큼 이 사람이 어느 식으로 자각하고 보고 있는지 현실 검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판단. 행동의 적절성과 자기 자신을 외부 현실에 적절하게 정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 건강한 게 아니겠죠. 현실하고 이 사람이 현실도 왜곡도 있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행동할 수 없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판단을 내리냐겠죠. 그래서 판단하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현실감도 마찬가지로 현실감이 얼마나 있는지 자아 경계가 자기와 외부 세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이 현실감을 잃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실감은 외부 사건이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친숙한 경험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면 반응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자아 경계가 자신에 대한 어떤 개체성이라든지 독특성, 자기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정된 신체상이나 자존감을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감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외부 환경하고는 잘 관계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동의라든지 정동, 충동의 조절과 통제예요. 충동적인 표현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가의 정도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부적응적인 신경질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는 있지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그거를 표현하고 갖고 있지만 통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건강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욕구 좌절을 잘 조절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얼만큼 통제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뭐하고 상관이 되냐면 우리 현실감하고 늘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다 통하는 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대상관계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겠죠. 그래서 타인들하고 관계를 맺는 유형과 정도인데요. 자기도취라든지 아니면 또 자아중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호관계가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의사소통이 용이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관계의 성숙, 미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현재 관계에 대한 이전 관계의 적응적인지 부적응적 영향을 정도를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고 과정 이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억이나 주의 집중력이 어떤지 주의가 적합한가의 정도예요. 그래서 언어와 의사소통의 일치 과정 이 돼야 되겠죠. 언어하고 행동이. 또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고인지, 사고가 비현실적이나 비논리적이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기하는 적응적 태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의 전 의식이나 무의식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각이 이제 부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지각이나 개념적 정확성이 느슨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행의 적응을 방해하거나 또 통제되지 못하는 정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행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고 2차 과정을 어떻게 잘 사용함으로써 창조적 통합의 결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적응적으로 태행이 되지 않고 진짜 퇴행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이제
방어적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어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제 앞전에 다른 시간에도 들었지만 방어 기제 및 기타 방어적 기능이 관념하나 행동, 자아 기능이 적응적 수준에 얼마나 적절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영향을 주는가의 정도입니다. 방어 기제를 보통들 다 사용을 하세요.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욕구나 이런 것들 좌절을 잘 줄일 수 있고 자기의 뭐 욕구를 다른 방향으로 충족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방어가 성공 혹은 실패했는가의 정도라든지 방어적 작용이 약화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우울, 기타 불만족스러운 정서가 나타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자아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자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자아 기능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을 해요. 우리 신체 부분도 각자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정신세계나 우리 정서들도 각자 맡은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손상을 입게 되면 다른 부분들도 같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어적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 어떤 외상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방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건 또 뭐냐면 여러 감각형에 부딪혀오는 외적 및 내적 자극, 주로 외적 자극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동통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민감성 혹은 인식의 역지들, 수용 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올 때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그래서 감각 자극의 다양한 수준에 대한 반응이 이제 얼마나 적응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는지 또 통합되어 있는지 정도를 감각 자극의 정도와 관련된 대처 기제의 효율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대처하고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기질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경험 등에 의해서 굉장히 자극에 대한 그 방어 능력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자율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 자율장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각, 청각, 주의, 주의집중, 기억, 학습, 지각, 운동, 근육, 의도 등의 손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정도고요. 2차적 자율장치 손상이라는 건 습관 향상이라든지 또 복잡한 그 기술, 일상적인 일, 취미, 관심 등의 교란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딱 타격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 1차적인 거라든지 2차적인 걸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이것 자율적인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얼만큼 기능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만큼 자기가 통합 기능이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잘 할수록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종합이나 통합 능력들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불일치하고 모순된 태도라든지 가치, 정서, 행동, 자기 표상들을 얼마나 통합 혹은 조화시키는지의 정도예요. 우리가 정신, 내적 및 행동적 세상들을 그들이 모순되든 모순되지 않든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련하는 통합시키는 능력들이 있느냐인데 이것을 잘 통합할수록 어때요? 건강하겠죠. 그러니까 난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하면서 계속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어때요? 자기 모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순이나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통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 통합 기능들을 잘 갖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응 능력이나 통합 능력들이 뛰어난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배, 숙달, 유능성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능력, 즉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현재 자신의 역량과 관련시켜 실제로 이를 수용하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은 그 능력감이 있고 그 주관적인 역할하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이 정도, 성공에 대한 자신감 등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 정신 기능을 돕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게 얼마나 이 친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이 친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봤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어떤 것들이 외부 자극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또 어때요? 외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일 때만은 긍정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긍정적인 경험이 사실 어렸을 때 이 거울상을 나를 보는 거울을 비춰주는 게 누구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겠죠. 이 거울이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자기가 피드백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보기에 저 사람이 별 대단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별거 대단할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참 어때요? 굉장히 밝게 산다라는 사람들의 느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이건 사람을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원이 아주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청소년들이든 아이들에게든 어렸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뭐 판단하고 평가할 때 무조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건 좋지.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의 노예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에 보여주는 우리가 거울상을 훨씬 더 긍정적인 쪽으로 마인드를 가져줄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기능의 기본 영역을 보시면 우리가 사고, 지각, 기억 등의 인지적 과정이 있고요. 정서 경험과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동기 수준과 욕구 체제가 있을 수 있죠. 또 의미 있는 내적 갈등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격 특성과 역동, 그 다음에 두드러진 방어기자 대처 방식, 되풀이되는 대인관계 양상이 어떤지 특징적인 행동 양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상의 취약성과 자원은 어떤 건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취약성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약한 부분, 자원은 이 사람이 그래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은 어떤 내담자든지 취약점을 찾기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 잠재 능력을 찾아내서 이거를 많이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을 갖다가 나눠서 이렇게 줄 때 이 사람이 잘하는 것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시간 투자를 할 때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쪽이 더 효과를 보겠어요? 잘하고 좋아하는 쪽에 시간 투자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항상 자원 쪽,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더 업시켜 줄 수 있고 성공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굉장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기능의 기본 영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우리가 심리검사 자료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있는데요. 신분 확인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의뢰된 내담자의 이름이라든지 또 나이, 성별, 출생일, 또 주소 이런 것들 이 사람과 관계된 그 밖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평가 장소, 평가자 이름 등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것들이 포함되고요. 또 문제의 진술이나 의뢰 이유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동행한 또 보호자로부터 내담자의 문제와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해요? 진술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 시 이제 행동 관찰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쓸 때 이 사람들 신분의 정보를 써야 되고 문제에 의뢰된 이유를 이제 진술하기도 하지만 검사 시 어떤 행동들을 보였는지 특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심리적인 특성이나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외향이나 자세, 주된 기분이 어떤지 또 혼란의 기미나 감각기관의 장애 등이 또 비언어적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언어적으로 평가자의 상호작용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 관찰 대해서 잘 기록해 두는 게 좋고요. 또 현재 생활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활동 상황이 어떤지, 또 경제적 문제는 어떤지, 앞으로의 뭐 전망은 이 사람이 어떤지, 특수한 스트레스나 긴장을 야기하는 사건들을 탐색함으로써 현재의 일상생활과 이제 부적응되어 있는 거라든지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부적응된 상황을 유발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환경 안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또 개인의 발달사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출생과 초기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과 가족관계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또한 교육적 발달은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교육을 배웠고 또 발달상에서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또 사회적 및 취미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 또 직업 경력은 이 사람이 무엇이 있었는지, 성적 적응이라든지 뭐 결혼을 했다면 결혼 적응 등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의 이제 발달과 관련이 있는 과거 생활사를 우리가 그 잠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나아가서 가족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현재 행동이 발생해 중요한 부모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사망이라든지 또 현재 형제 간의 심한 뭐 경쟁이나 다툼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검사 결과로는 또 심각한 성격 일탈이나 뭐 또 심리적 증상 중에는 기질적 요인이나 감염, 또 중독이 혹시 있는지, 또 약물 복용을 뭐 한 경력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좀 아팠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살펴보실 것이죠. 이 사람이 겪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리검사 자료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심리검사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전 생애를 우리가 옆에서 본 거 아니다. 키운 부모도 그 사람을 평가하고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사람을 그 키운 부모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원들을 소스를 뽑아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이게 이런 문제를 유발하게 된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을 이용해야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뽑아낼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자료의 통합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요, 이제 뽑아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검사나 그런 것들을 갖고서 어떻게 자료를 통합하느냐면, 심리검사 자료의 통합 해석 단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검토해요.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죠. 잘 살펴보네. 각 검사 내의 자료들을 검사 이론과 검사 구성에 맞게 의미 있는 것들이 분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검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검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검사에 나온 결과물들이 거기하고 합치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검사 이론과 검사 구성에 맞게 의미 있는 것끼리 잘 분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분류된 항목들을 하위 범주로 잘 나눠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결과물들이 있으면 얘가 속한 하위 범주이 어떤 건지 같이 또 묶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개념을 시키시고요. 그래서 개념에서 분류를 잘 항목을 묶어줘서 이렇게 맥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론에 의해 우리가 항상 하는 건 추론이에요. 자료의 하위 범주를 상호 연관시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건 추론일 뿐이에요. 추론인 것을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랬군요 하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추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설들을 검증해요. 우리가 세우는 건 뭐죠? 가설을 세워요. 이 사람은 이러할 것이다.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 보다 하고 세준 걸 어떻게 가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어디요? 가설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설들을 또 검증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어때요?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출연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들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 출원들이 모든 관련된 검사 자료들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지 잘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논리적인지, 이 자료가 이 자료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연관시킨 건지, 논리적인지를 잘 검토하시고요. 부정적 원인이나 규칙에 예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각 출원들을 잘 검토해 줘야 돼요. 가장 이런 것들이 규칙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런 것이 여기서 얼마나 어긋나고 있는지, 이건 좀 맞지 않는데 내가 잘못 출연한 게 아닐지 이렇게 잘 검토해 보시고요. 또 인간관계를 명료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인간관계예요.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 늘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 인간관계고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겪어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도 인간관계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늘 명료하게 밝혀야 될 것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이 사람과 힘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나아지게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 인간관계를 잘 밝혀주셔야 좋은 소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가설들로부터 기술적 진술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설들을 다 검증하고 세운 다음에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가설들을 세우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그 가설들을 세우게 되면 이 가설을 기술적 진술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위 단계들을 반복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가설들을 자료를 사용하여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그 안에 포함시키셔야 돼요. 조직화되고 통합된 성격상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향을 띠게 됐으며 그래서 이러이러한 영향을 준 것 같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라고 평가를 나중에 이제 자료를 갖다 통합해가지고 내실 때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시게 되면 자료들을 만드는 건 그리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다 검증하는 단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평가 결과를 어떻게 적용시키시냐 하면은요. 네, 보시면 심리평가 보고서를 이제 우리가 작성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신분 확인 정보를 했으면 우리의 이유가 있고요. 평가 시 행동 관찰한 게 있을 거고요. 실시된 심리검사명이 어떤 것인지, 평가 결과가 어떠했는지, 추론된 진단명은 무엇인지, 결론은 권고사항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것을 이 전체적인 걸 또 요약해주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쭉 단계들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때요? 평가서를 하나 작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가보고서 작성 시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의뢰된 사람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함부로 또 그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사회사나 정식과정 면접을 통해 알 수 있는 풍부한 배경 정보를 자체는 심리평가 보고서에서는 불필요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평가자들이 로샤 결과에 대해 몇 줄, 벤더 도형 검사에 대해서 몇 줄 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검사 받은 그거에만 대해서. 근데 심리검사들을 열거하되 각 검사가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기술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사 받은 것이 이 사람을 진단을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만 되면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 검사를 토대로 또 다른 그 정황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작성하게 되면요, 굉장히 부담감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이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작성한 거 이외의 것들을 또 어때요? 상담자는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 계속 진행되거나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될 때 또다시 자기가 예전에 세웠던 가설들을 점검하는 단계로 가시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하고 심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쉽게 평가 결과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가 결과를 내기까지는 많은 그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하셔서 이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청소년 상담사가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